저는 3월 첫 모의고사에서 망하지 않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번 수능에서 출제된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이인학 강사입니다. 네, 일단 영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어를 공부하실 때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학생도 알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학생들은 어휘 학습하는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은 어휘를 공부를 해도 한두 시간을 공부해도 그게 바로 문제 적용이 되면 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어법 문제를 더 풀거나 아니면 다양한 다른 문제 유형을 풀어서 그 점수를 획득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저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 때도 쓰면서 외웠거든요. 쓰면서 단어를 외웠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한번 쓱 보고 읽고 그냥 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장기 기억에 남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맨날 영어 단어를 한두 시간씩 투자를 하는데도 왜 이게 자꾸만 잊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휘 학습에 조금 이게 시간을 좀 뭐라고 하냐면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씩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을 칠 때 필요한 필수 어휘가 몇 개 정도 된다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3 수능 때까지 필요한 어휘는 4,000개에서 5,000개 단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단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건데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봤을 때 강사로서 애들을 가르쳐봤을 때 어휘만 많이 알고 있어도 모의고사에서 3등급 정도는 나옵니다. 어휘만 많이 알고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낭비다. 어차피 외워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학습이 또 필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은 내신하고도 직결된다라는 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 내신에서 객관식에서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게 뭐냐면 어휘를 패러프레이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교과서, 본문, 모의고사 맨날 달달 외웠어. 열심히 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교과서에 limit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은 limit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질 않아요. restrict라는 단어로 바꿔버려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분명히 본문도 달달 외웠고 단어들도 많이 외웠는데 막상 학교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니까 생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서도 1, 2, 3, 4, 5번에서도 제대로 답을 못 고르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학습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킬러 문항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 순서 배열 문제, 문장 삽입 문제 등이 있는데 서점을 가시면요. 이 문제 유형별로 만들어진 책도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학생들이 요거를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왜 어렵냐? 그 지문 자체가 경제 파트, 심리학 파트, 그리고 철학 파트 이런 파트의 지문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읽었을 때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월드 바이 월드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고 막상 딱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해는 안 되는 거죠. 해석은 했는데 단어별로 해석은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막상 문제를 풀 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글의 유형만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파트라든가 문학, 그 다음에 심리학 파트라든가 철학 파트라든가 그러한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출제되거나 수능에서 출제된 그 지문들이 있으면 그 지문들을 내가 해석해보고 이해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 같은 것도 정리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한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학교에서 독해를 할 때 학생들이 주제문 찾는 방법,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는 거, 키워드를 찾는 거, 연결사를 찾는 거를 연습을 많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연결사가 있으면 however라는 연결사가 있으면 그러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however가 나온 윗문장과 however가 나온 아랫문장이 서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대조가 되는 부분의 시작점인 부분에 however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혹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similarly라는 연결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요. A라는 문장 마찬가지로는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주제는 동일하지만 소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을 주는데 학생들은 그냥 similarly 마찬가지로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려요. 그냥 읽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사에 관련된 것도 대비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주제문 찾는 거, 키워드 찾는 거, 연결사, 그거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잘 안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학생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에 가서 풀면은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는데, 학원에 와가지고 막상 문제를 풀면은 막 2등급, 3등급이 나온다. 그 친구들은 뭐냐면, 일단은 집에서 시간을 재고 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영어 영역이 몇 분까지 풀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어 영역 모의고사를 풀 때 70분 안에 푸셔야 돼요. 70분 안에 푸셔야 되는데 듣기가 17문장이고요. 17문항이고요. 그리고 28개가 독해 문항이에요. 그러면 17문제가 대략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에서 25분 소요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28문항이 있는데 그거를 45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근데 5분을 마킹 시간을 해야 되니까 빼면은 4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문항당 2분을 잡아도 56분이에요. 그럼 시간이 오버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의 문항, 그 각각의 예를 들어서 대입항 문항이라든가 빈칸 추론이라든가 순서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한 뭐 3분 정도에서 3분 30초 정도를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18번에서 19번 같은 경우는 사실만 그냥 찾으면 돼요. 사실로 적혀져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못해도 1분 30초 안에 푸셔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문제 유형들 똑같은 시간에 풀려고 해요. 똑같은 시간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가시게 되면은 장문독해라고 돼 있는데 장문독해는 반 페이지가 지문이에요, 다. 반 페이지가 지문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보는 순간 애들은 헉해요. 이거 어떡하지? 제한된 시간에 못 풀겠는데 찍어야지. 그리고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이걸 빼먹었네요. 그 장문독해가 있잖아요. 장문독해는요, 빈칸 추론 문제 유형이라든가 순서배열 문장 삽입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아쉽게 날리는 거죠. 근데 집에서 풀 때는 시간을 안 재고 푸니까 그걸 다 푸는 거예요. 다 풀고 그걸 점수를 맞으니까 이거 점수가 내가 1등급 나오네, 2등급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건데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원래 영어가 상대평가였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에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인데 학생들이 이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90점 초반만 맞아도 1등급이고 95점을 맞아도 1등급이니까 어차피 그럼 90점만 넘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90점만 넘기려고 어법 문제 어차피 나 공부해도 틀려. 어법 문제 그냥 틀릴래. 빈칸 추론 문제 나 어차피 공부해도 틀려. 얘 그냥 틀릴래. 어차피 90점만 넘으면 되니까 5문제 안에만 들면 되잖아요. 2점짜리 문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제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에는. 시간이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그날 컨디션이라는 거 있을 수 있고 항상 나는 듣기를 다 맞았어. 근데 모의고사 시험을 딱 봤더니 1번 문제부터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해가지고 틀렸어.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89점이 찍혀요. 89점이 찍히면 2등급이라는 겁니다. 2등급 맞으면 학생들 이제 멘탈 나가요. 1등급 맞던 애들이 2등급 맞아버리면 뭐지? 큰일 났네? 조급함이 생기고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 목표를 90점 초반으로 잡는 게 아니라 95점 정도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95점 정도를 맞아야 뭐 듣기를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5점을 학습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요, 제가 아직 어머님들은 약간 시간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고3 올라가기까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23년도 수능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수능 영역은 9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22년도
2022년도하고는 약간 쉬운 수준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요. 22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이 6.2%, 25%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 8% 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또 어머니 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건 뭐냐면 22학년 수능이나 2023년 수능이나 신유형은 없었어요. 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꼈을 때 이거 뭐지? 새로운 거네? 당황을 할 그런 여지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수능과 같이 EBS 연계율은 약 50%예요. 근데 이때 연계율이 50%라고 하는 것은 간접 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EBS 수능 특강 문제를 풀었어. 근데 거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 근데 시험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사망에 관한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차피 소크라테스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출제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간접 연계인데 한 약 50%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듣기는요. 초반 대화 내용이 좀 상당히 길어졌어요. 대화 내용이 좀 길어지고 그다음 속도가 조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듣기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기 문항에서 우리가 대입 파악이라고 하는 주제, 제목, 요지 문장이 있었는데요. 자, 넘겨볼게요. 자, 잠시만요. 그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은데, 비슷하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자료는 없으니까 말로 해드릴게요. 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였냐면, 작년 22학년도 수능에서는 21번 문제가 함의 의미 추론 파악이에요. 뭐냐면 지문이 쭉 이렇게 있으면 밑줄을 치고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야? 너 찾아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찾아봐. 이런 문제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항은 제목 문제를 찾는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오답률이 70%였어요. 작년에. 70%였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어법어의. 요거 이제 학생들이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법 유형에서 여기 보시면 약간 어려운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기대명사라는 게 출제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문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출제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였냐면 뭐 준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냐 이게 3개년 연속 출제가 됐고요. 뭐 분사구문이냐 이런 게 출제가 됐다가 갑자기 변두리에 있었던 제기대명사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꼈을 때 이거 뭐지? 당황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법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도 출제를 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빈칸 추론 유형이 있는데요. 빈칸 추론 유형은 다소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왜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기가 지문에 대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보기가 중학생들도 알 만한 단어들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 약간 쉽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쓰기 유형은 순서 배열이 있었고 문장 삽입 문제가 있었는데 문장 삽입 문항이 요번에 변별력을 가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아까 3월 모의고사 망하지 않는 이유에서 연결사라는 게 항상 등장을 했어요. 뭐 however가 됐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반대니까 대조니까 너는 대조가 되는 부분에 이 문항을 넣으면 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연결사를 주지를 않았어요. 연결사를 주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글을 읽은 다음에 전체 파악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연계교재 있잖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거를 연계교재라고 하는데요. 이 연계교재에 나오는 소재나 개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 연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소크라테스의 생애에 대해서 만약에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지문들, 다른 지문들도 한번 연습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연습을 자꾸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그말리온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걸 넘기시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피그말리온의 효과가 뭔지. 찾아보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교재에 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걸 조금 많이 싫어해요. 뭐냐면은 고난도 지문을 자꾸 접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학생들은 좀 쉬운 거 찾으려고 하거든요. 모의고사를 풀려고 줘도 3월 달 거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 걸 풀고 싶다라고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11월 달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고난도 지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것들도 자꾸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듣기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듣기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듣기도 항상 꾸준히 학습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도 학생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들 잘 들으셨죠? 네, 아까 저희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오신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설명해주신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 영어교육과 나오셔서 오랫동안 이제 인천이나 부천에서 수업을 오랫동안 고등을 하셨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거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20년, 30년 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의 관리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제 예비고등 학생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김상일 영어학원 관리 시스템에서 자, 두 분의 전문 관리 실장님과 세 분의 관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전문 관리 실장님께서는 원래 이제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관리 실장님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저희가 여기가 본관이고 바로 옆 건물에 고등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건물에서 이제 실장님들께서 아이들이 이제 출결 사항부터 해서 학원 이제 생활 태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고 세 분의 관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머님들께 이제 아이들 오면은 이제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채점하고 그다음에 성적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수업 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학원의 카카오톡으로 가는 성적표 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학교는 어디고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어 시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이거를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는 학원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 달 동안 아이가 열심히 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라고 한 달 만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이가 그 다음 시간에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수업 끝나고 나면 그날 밤에 관리 선생님들께서 다 성적을 발송을 해드리고 비고란 보시면 숙제를 안 해왔거나 수업 태도가 나빴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등하원 출결 물자는 자동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매 시간에 복습 시간을 통한 학습 관리가 있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등학생 또는 이제 여기에는 고2에 올라가는 이제 학부모님도 계시긴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머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루에 푸는 지문의 개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어서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보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아이들이 기본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 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고 또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꾸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책을 덮어놓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실력을 쌓아주는 게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습은 하고 안 하고보다 언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수업을 듣고 밤에 가서 복습을 하면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하다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데 이 부분 설명하다가 이런 농담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월 금반을 듣는 경우에 월요일 날 수업을 듣고 목요일 날 밤에 복습을 한다? 그런 경우는 그냥 학원 끊고 그 돈으로 문제집 이만큼 사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효과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학원을 쫙 깔아놓고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월화수목금 토일까지 해가지고 막 수업 스케줄이 막 이렇게 이제 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쟤는 학원을 왜 저렇게 많이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학원에서만 25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어 수업을 3시간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에 해당되는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숙제를 하고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학원 하다 보면 애들이 간신히 숙제만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요,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여기에는 제가 한장 문법에 대한 해설 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기타 필요한이란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제가 업데이트를 시켜놓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과제, 즉 한마디로 오늘 만약에 아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결석한 경우에 저희가 숙제를 따로 안내해주면 좋겠지만 매번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카페에다가 선생님들께서 과제나 이런 것들은 다 올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결석생과 수업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 대상의 주말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이나 내신 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신 때는 워낙 이제 바쁘기 때문에 내신 때를 제외하고는 결석생이나 또는 수업이 좀 따라오는데 좀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같은 때 불러서 저희가 따로 보충을 이제 진행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고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예비고등 시간표는 월수금반, 화목토반 요 반은 지금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방학 때만 진행되는 반이고요. 그래서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요 수업은 아마도 저랑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이제 이인학 교무부장님이 같이 이제 제가 문법, 독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월금반, 화목반, 수토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목토반이나 수토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에는 아직 저희가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날에 아이들이 워낙 이제 학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겠다는 아이들 같이 이제 시간을 좀 조절을 해서 시간을 맞춰주려고 일단은 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공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고등반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고등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3 정도 수업을 듣던 학생도 있고 고2 정도 수업을 들었던 학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는 예비 고등 대상으로 하는 반이 총 4개 레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등반, 고1반, 고2반, 고3반 이렇게 이제 총 4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이제 반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은 어머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 여기 고3반 같은 경우에는 이 고3반이랑 고2반은 주로 이제 제가 수업을 담당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 저희 학원의 중학생들 중에서 고2반이나 고3반을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한 반 인원이 보통 한 7, 8명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고2반이나 고3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도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특히나 뭐 사관학교라든지 또는 경찰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면서 오히려 수능을 풀 때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고난도 문제들을 제가 같이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매주 토요일 날에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시간 안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학 동안에는 토요일 날마다 1시에서 7시 사이에 와서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는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요 아마 제가 교재 샘플을 좀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샘플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여기 있었네요. 겨울방학 특강이 있었네요.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은 요거는 이제 따로 저희가 겨울방학 때만 진행하는 건데 중등 문법 특강이나 중등 구문 독해 특강은 아마도 해당 사항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중등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예비고 학생들 중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너무 영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문법을 하자니 부족하고 중학교 문법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를 중등반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고등 과정을 수업을 들으면서 중등 문법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한번 중등 문법을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고등 문법 특강이랑 고등 구문 독해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전부 다 제가 진행하는 거고 고등 문법 특강은 8회 완성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문법 개념을 다 잡아주고 아이들이 이제 문법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주는 그런 특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 구문 독해 특강도 아마 토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등 구문 독해는 아이들한테 수능에서 나오거나 고2, 3 정도 되는 어려운 문장들을 제가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직접 학생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를 이제 고등 구문 독해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샘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머님? 그 교재는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나가고 있는 교재입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 저희 학원은 중학생이 하는 고등반 같은 경우에 예비 고등반은 주로 시중 교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문법의 기본 개념도 잡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중 교재를 쓰고 고1, 고2, 고3반은 보통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EBS 교재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다 학원 자체 교재로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EBS 교재가 됐건 또는 이제 그 모의고사 교재가 됐건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그러니까는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의고사 한 세트를 숙제를 내줘요. 그런 다음에 풀어가지고 오면 채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거를 또 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채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맞았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 틀린 거를 보통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수업 방식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께서도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둘 중에 하나를 헷갈려 하다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풀면 당연히 답은 뭐죠? 다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1, 2번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2번을 적어서 틀렸어요. 다시 풀라고 하면은 1번을 적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거기서부터가 학습의 시작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아이는 1, 2번을 고민을 하다가 2번을 답을 적었다는 얘기는 2번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2번을 답을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번이 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면 답은 1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문을 이제 풀 때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것만 다시 설명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여러 개의 지문을 공부하기보다는 하루에 2-3개, 3-4개의 지문만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지문을 풀었을 때 그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어떤 영어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내서 물어봐도 다 맞출 수 있는 게 내신 시험 대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주제도 파악해보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빈칸 추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이 문장을 빼놓고 문장 삽입 문제를 출제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한 지문을 2번, 3번, 4번 읽으면서 그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재를 만들 때에도 모의고사나 또는 이제 EBS 교재를 만들 때 항상 학원에서 부교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학원의 중등 고등반을 다니는 어머님들은 보셨겠지만 이 교재 샘플만 제가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 부교재에 보시면 만약에 EBS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능 특강을 쓴다 또는 뭐 EBS에서 나오고 있는 수능 완성 교재를 쓴다라고 했을 때 부교재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EBS 교재를 따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요게 되는데 맨 앞에는 단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등 고등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어책보다는 아이들이 푸는 지문에 들어있는 단어를 먼저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단어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지문 분석본이 있을 겁니다.
이 지문 분석본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그 지문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저희가 교재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뿐만이 아니고 해석뿐만이 아니고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 그 다음에 주제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워크북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은 뭐냐면 앞에 지문에 대해서 문법상 선택하는 것 또는 어휘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법한 이란 문제들까지 전부 다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학습한 것을 확인을 시키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변형 문제입니다. 그 변형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주제 문제로 출제됐던 지문을 문법 문제로 출제를 한다든지 또는 순서 배열 문제로 출제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학원에 오면 그 지문을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워크북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다 공부를 하고 오면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선생님들이 다 이제 관리 선생님들이 채점을 이제 해주는 식으로 하고 그래도 틀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같이 봐주는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독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가는 부교재 그 두께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줘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 위주로 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원의 내신 이제 진행 시스템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저 말고 선생님이 5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이유가 학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5분 선생님 안 계셔도 돼요. 아이들 수업만 진행을 할 거라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원에 지금 학교가 약 한 18개 학교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1이고요. 고2까지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건 거의 30개 넘는 학교가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신을 할 때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고등학교들은 교과서가 다 달라요. 근데 크게 봤을 때 전주 시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1 교과서는 5개 정도가 됩니다. YBM 박준원, 비상 홍민표, 그다음에 그 능률 김성곤, 그다음에 천재 이재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6권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쓰고 있는 동암고의 그 지학사 교재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4-5개면은 다 이게 축약이 돼요. 그리고 고1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시험을 중간고사 때는 1, 2단원, 기말고사 때는 3, 4단원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하기 때문에 같은 교과서 아이들을 다 묶어놓고 단임제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반에 같은 교과서를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중학교 때는 내신 대비를 시험 보기 한 3주 전이나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3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면 고등학생들은 내신 대비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4주 가지고는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6주에서 7주 정도를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3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아이들 다 교재 만들어주고 학원 자체 교재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만들어주고 교과서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원 설명해주고 거기에 딸려 있는 문제나 워크북 다 이제 풀리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단원 또 이제 해서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교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외부 교재가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고1 때는 모의고사가 한 회분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2회분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2회분이라고 해서 28개씩 해서 56개 지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한 회당 20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지문이 시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모의고사와 교과서 중에서 시험이 어디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버님? 거의 다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과서랑 모의고사가 있으면 고1 때는 교과서랑 모의고사를 반반 내주거나 교과서를 조금 더 많이 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 70%, 교과서 30%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고1 때는 어떤 경향이 있기는 하냐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조금 더 내주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고2 때는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게 모의고사 시험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제가 모든 교과서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다 분배를 해서 나눠드리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당해 연도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23년 3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게 이제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학교가 거의 8,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는 제가 다 하나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다 영상으로 찍어서 카페랑 유튜브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시 이제 복습을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또 한 2, 3주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5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지막 주 한 주 정도는 아이들이 이제 계속 문제 풀리고 이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리거나 아이들 자료를 만들어 줄 때 솔직히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문제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죠. 교과서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유료 사이트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학원은 유료 사이트를 한 6개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뽑아주는데 이 문제가 내신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변형 문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문제 같은 거 다운받으시고 또는 뭐 족보라든지 이런 데서 다운받으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문제들은 사실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변형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천재 이재영 교과서가 있으면 이게 전국에서 다 그 책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작년도까지 그 다른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를 잘 풀리지 않습니다. 변형 문제는 언제 풀리냐면 제가 가진 기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문제 더 주세요 했을 때 그때 변형 문제를 주고요. 학원 교재에는 전부 다 다른 학교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 위주로만 저희가 책을 다 구성해서 줍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적중도라든지 문제 퀄리티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서 보통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한 단원당 기출 문제를 한 20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씩 해서 책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걸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족보 문제라든지 다른 이제 유료 사이트 문제들을 더 줘서 이제 풀리는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내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겠지만 내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함으로 무조건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아마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 모의고사나 교과서 지문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3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6, 7배, 많게는 10배 정도의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23년 3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문장을 다 외우게 하면 좋겠지만 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외우고 내일 되면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만약에 고1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모의고사 해설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핵심 문장을 따로 다 뽑아서 따로 줍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나오거나 어법 문제로 나오거나 꼭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만 지문에서 싹 다 모아서 그것만 따로 정리해서 주고 그거에 대한 암기를 다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신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들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또는 고2에 올라가거나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이실 텐데 첫 번째 단어 무조건 정말 많이 외우게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법 반드시 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어머님들께서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맞게 등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등급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고사 때 6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 때는 한 20, 30%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점수는 당연히 70점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문법과 단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한 만큼 비례하게 점수가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 나 공부해도 4등급 공부 안 해도 4등급이야. 그냥 영어는 버릴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를 디테일하게 시키는 방법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겨울방학 때 그런 걸 종종 할 텐데 학교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찾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은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잖아요. 뭐 영생을 갈 수도 있고 뭐 기전을 갈 수도 있고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데 어떤 학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주 시내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네 번 정도씩은 풀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신 시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니네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연습도 같이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학 동안에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그 두 가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 받으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어머님들. 다들 어머님들만 계셔서 제가 조금 뻘쭘하긴 한데요. 토요일 날에는 이제 부부간에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제 아버님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근데 고등학교 어디가 좋아요 이런 거는 빼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또 가실 때 작은 선물 또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여기서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 수업이랑 네. 고등학교 문법 특강이랑 이거랑 별도. 네, 별도예요. 네. 별도 그러니까 신청해야 네. 되는 거죠? 네네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오늘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다 뻔히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의고사가 내신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모습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만약에 1학기 때 아이가 딱 점 찍는 등급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애가 3등급을 찍었다. 예를 들어서요. 내신에서요. 이 아이는 1등급 안 나옵니다. 3등급을 찍었으면 많이 오르면 2등급입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5등급을 찍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많이 오르면 4등급 아니면 3등급입니다. 맥스가. 2등급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고등학교 가서 딱 점 찍는 그 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등급이 우리 아이의 그냥 앞으로의 영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 겨울방학 때,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애를 겨울방학 때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수학이 너무 약하니까 영어 학원마저 끊고 수학을 보내세요. 영어도 부족한데.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저희 학원, 그러니까는 저희 학원 다니다가 겨울방학 끊고 다시 또 3월에 보내세요. 내신 대비 해달라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님들께서는 꼭 수학도 중요하고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최상위권이 돼서 의대도 가고 약대도 가고 하는 데도 가고 할 거면 괜찮아요. 영어 못해도 돼요. 근데 어설픈 중상위권부터 해서 중위권, 심지어는 하위권들이 있죠. 어머님들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대학교 가서 써먹는 거는 영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고등학교 때 썼던 영어를 나중에 저는 토익도 가르치고 토플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가 나중에 토익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토플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공무원 영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량진에서 공무원 영어를 한 1년 넘게 강의를 했었는데 공무원 영어 다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어를 지금 만약에 애들이 하기 싫다고 피해버려요. 평생 피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죠. 대학교 가면 바로 또 토익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혹시 공무원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공무원 영어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공부할 거를 차라리 고등학교 때 했으면 대학이라도 더 잘 갔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위권이 아니면 아닐수록 영어는 무조건 더 많이 시켜주시는 게 나중에 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